북한이 동맹 균열을 시도한다면서 미국에서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 집권하면서부터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나빠진 건 맞지만 이미 나쁜 상태였습니다. 저는 딱히 조금도 변하지 않은 일본을 보며 지금보다 일본과 가까워져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일본은 자연히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관계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부터 지금까지 순탄했다고 볼 시기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방위백서와 교과서에 명기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두 나라 사이는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이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하며 심각하게 경색되었습니다. 독도 방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인데 원하는 대로 이뤄지진 못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독도 방문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박근혜 때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경색 관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미국의 중재로 어거지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빠진 채 비공개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바람에 국내에서 분란이 일게 되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언제나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독도 도발이 주 원인이지만 우리도 주권 행위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독도는 분명 우리 영토인데 임기 5년 동안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일본, 미국과 불편함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취임하는 모든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외교적 문제로 독도를 굳이 방문할 필요 없다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지만 자국 영토를 외세의 눈치를 살펴 제대로 방문조차 안 하려 하니 자꾸만 주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주권 행사를 하면서 외세의 눈치를 많이 봐왔습니다. 군권인 전자권 반환조차 국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에도 국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모두 외세가 등장합니다. 내 집에서 발을 뻗을지 오물일지를 두고 자극한다라는 용어를 써가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 외세는 한국의 주권행위임에도 주권 침해라 생각하지 않고 관여하고 항의하고 조절하려고 자꾸만 시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현직 관리 두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용인하는 중국, 러시아에 맞서 미국도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역시 남북 대화나 교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세 나라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남북 교류와 대화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에 방해가 된다는 것과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배척해야 한다는 이들의 생각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은 직접 안보리에 북한 문제를 회부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과거에 비해 더 긴급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긴급성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른 점을 굳이 말하자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비해 덜 관용적이라는 것은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 땐 미국이 회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유럽 국가들이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협상 대상자로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나름대로의 배려를 트럼프가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런 종류의 무기 실험에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동맹을 중시한다는 미국의 변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북한을 유령 취급하며 제재만 하면 된다는 오바마 정권 시절의 인식이 바이든 정부에 어느 정도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임 정부와 현재 정부가 같을 수는 없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트럼프 때 별거 아니었다면 바이든 때도 별거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와 상대하는 모든 국가에 혼란을 줍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특별한 조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안보리 합의를 끌어내는데
실패하게 한 배후가 중국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비협조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안보리 합의가 실패한 일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 문제를 두고 중국, 러시아와 별도의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한 국제 규범들은 집행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 규범은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압박만 하는 지금의 미국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란 동맹을 2016년과 2017년처럼 나몰라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중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드보복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중국의 입장이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변화된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 이익을 지켜주거나 챙겨주는 대신에 중국에게 손해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요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지지마저 잃게 되면 중국에게 조금도 이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틀어진 북중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으로 향할 땐 중국을 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미중 갈등은 그런 중국 생각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정책에 대해 대항할 수 있고 더 많은 지렛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중국은 다른 나라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면 주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실제로 선전을 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고 관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은 대체로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 더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정치와 인권과 언론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북한 문제는 지정학적인 문제이고 그 부분이 미중 갈등, 미러 갈등으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 안보리 합의가 약해지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리를 통해 당시 미국은 대북 결의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결의안들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계속 지지할 명분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제재를 당하는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안보리 결정에 역행하면서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이런 분절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절이 오래 지속된다면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도구로 안보리를 활용할 수 있는 영향도 당연히 약화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저는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들의 셈법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말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미국에게 한미일 삼각공조가 미국의 동북아 안정과 안보를 위한 모든 정책의 근간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진영 논리를 좋아하고 추진합니다.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이 패권국을 놓지 않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유엔 역할이 한계에 달했다며 회의적인 견해가 매우 많습니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결정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불만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를 부각시키고 나라들 사이의 최소한 입장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결정들을 보며 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의 많은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실제적 문제는 안보리 전체 회의가 아닙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상임이사국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완전한 전체 행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5개 나라 중 한 나라의 의지로 유엔 안보리 전체 결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의 조건 없는 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건 없는 지지라는 것은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안보리를 소집하면서 안보리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원한 것은 트럼프 때 갈라진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북한 행동을 불법이라며 구실삼아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동조화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당연히 다른 주장을 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 추진한 일입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대화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 상태일까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것은 항상 열려있는 채널이었고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활용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지만 단절된 듯한 표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협상에 임하려는 공개적인 북한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개적인 협상 모습을 보이기 전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전달받고 싶어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정책에서 변화를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협상하자면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유엔의 뉴욕 채널은 살아있고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바이든 정부에게는 부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제 조건을 고집하고 있고 평행선을 지금은 달리고 있습니다. 대화는 상호 이익이 돼야 합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남북을 보는 기류가 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이 미국과 적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국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을 분단시킨 이후 미국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기까지 7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남북의 의견 일치를 보고 어떤 가시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분단 상황이 비정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한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영 논리를 고수하려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절대적인 진영 논리를 펴는 나라는 없습니다. 진영 논리를 요구하는 미국도 절대적인 진영 논리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익 여부에 따라 진영은 뭉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새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그야말로 조건 없는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남북한이 다투지 않으려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각인될 때 한반도를 두고 모종의 협작과 실험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외세들이 그 뜻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